자, 이제 이성구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자유시장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오늘 이 연금 개혁을 가지고서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는데, 우선 이 연금 개혁 이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부터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강의하시듯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번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연금 개혁을 꼭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제 그걸 주요 과제로 내세웠어요. 네. 그렇게 일어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제 역피라미드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연금이 198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처음에는 타가는 사람은 없고 내는 사람만 있었고, 그 당시는 또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적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금을 조금 내고도 굉장히 많이 탈 수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만 내는데 소득 대체율이라고 자기의 최종 소득의 한 70%를 주겠다. 근데 뭐 금방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인 거가 밝혀져 가지고 이 부담률은 점점 올라갔고 지금 9%가 됐죠. 그러니까 연금 내는 액수가 올라갔죠. 예, 자기 소득 대비 9%를 내고, 물론 이제 이재용 같은 분이 1조 번다고 그래 가지고 뭐 900억을 내는 건 아닌데,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보통의 셀러리맨들은 9%를 내고 이제 많이 낮아져 가지고 2028년 가면은 한 40% 정도를만 주겠다. 자기 평균 소득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인구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다 보니까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 스케줄이 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가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 아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많이 쌓아놓자, 이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걷어서 많이 쌓아놓자.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그 선진국이 뭐냐면, 현재 가입하는 세대가 죽을 때쯤, 그러니까 평균 수명으로 봐가지고 그 세대가 가더라도 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소위 70년 후에 적립금 배율 1이라는 일종의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에 적용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2040년이나 50년 경에 3,000조에서 5,000조 사이를 쌓아놔야 돼요. 지금은 얼마쯤 있어요? 지금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900 몇십 조예요, 연금이. 그걸 2배 내지 3배를 쌓아놔야 돼요?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서너 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뭘 생각을 못 하고 있냐면은, 자, 지금 옛날에 스케줄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대들, 뭐 지금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돼 있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럼 지금 30, 40대가 그 연금을 다 내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냐면 한 17, 8%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세대보다 2배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금만 냅니까? 지금 사회보험 전체를 보면은 현재 9% 내는데도 22% 정도가 4대 보험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보험으로 내는 거죠. 뭐 사업자가 내든 그거를 뭐 사업자가 내니까, 그게 민간보험이 아니고 사업자가 내니까 이 일하는 사람이 이익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업자들은 그거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서 임금에 반영한다. 그렇죠. 이 사람 내가 채용하면 4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 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퇴직금이 있어요. 또 10%. 왜 그러냐면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정도가 되고, 마지막 나갈 때 최종 월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면 10%가 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임금을 그러면은 책정하죠. 결국은 근로자들이 버는 임금의 한 30% 정도를 공적 부분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펑크가 안 난다는 건데, 지금 뭐 얘기하기를 유럽은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 어떤 나라는 20 몇 프로를 부담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이 퇴직금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 연금이라는 것 속에 그런 퇴직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4대 보험을 부담해야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연금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2040년에 3,000조를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그게 이제 뭐 이 불변소득으로 물가 상승은 서로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네. 그때 우리 경제가 많이 상승을 해도 3,000조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GDP보다 더 큰 규모의 이 일종의 국가 기금을 갖고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연금으로 볼 때 2등, 3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연금을 쌓아두지 않아요. 물론 몇몇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미국 연방 공무원연금 네. 몇 개들은 쌓아놓고 하지만 네. 미국 전체의 사회보장제도는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해 걷어서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피라미드가 돼 있는 과정에서 쌓아놓고 하겠다. 그리고 특히 옛날 과거에 잘못 스케줄한 거를 다 커버하겠다고 하면은 네. 3,000조 이상을 갖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상장 주식 총액이 2,000조예요. 그럼 이 3,000조 중에서 그야말로 그 가분수가 되는 거네. 예를 들어서 전부 해외 투자하고 우리 조금만 하겠다 그래도 국내에 20-30%는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이 걷어다가 전부 해외 투자하면 우리나라 투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전부 외국인 외자 도입하지 않고는 불가능.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네.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저축해가지고 외국에만 투자해. 그럼 한국 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외국 가서 다시 빌려와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다가 그래도 3분의 1은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이상 해야죠. 그러면은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상장 기업 한 170개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거나 2대 주주예요. 이미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나라 상장 주식을 거의 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니 뭐니 그러면 훨씬 커지는 거네. 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연금이 제일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네. 안 되려고 그러면 전부 해외 투자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연금에 문재인 좌파 세력이 악용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공산당 사회가 되겠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우파 정부조차도 예.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선거 도와준 사람 식수홀들 앉힐 때 뭐 어디 앉히려고 그러면 잡음이 많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연금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안차하는 거니까 그래, 얘 감사야, 얘 상무야, 얘 뭐 정무야. 무슨 억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파 정부가 들어서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좋은 말로 치장할 수 있어요. 경영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감시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스튜어드십이 남용될 경우에 예. 갖는 위험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예. 그 지금 연금은 어쨌든 그 고갈 시점이 시한폭탄 터지듯이 째깍째깍 예.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2055년인가는 어쨌든 연금 줄 돈이 한 푼도 없어지는 상황이 예. 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사실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도 다 빤히 알면서도 예. 자기들이 이걸 총대 매면은 괜히 표 떨어지니까 하고 다 뒤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라도 개혁하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지 이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네. 고갈 막기 위해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도 네. 실제적으로 일부 파탄이 나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받아야 될 연금의 반밖에 못 받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가난해지지 않은 죄로 연금 받아야 될 거에 반을 소득할 이래가지고 안 줘버려요. 그냥 아예 안 줘요? 나중에 주겠다도 반만 줘요. 네. 그 좀 가난해지지 그러셨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그냥 여담을 얘기하자면 예.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기대게 하는 게 정말 옳은가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봤더니 제가 이제 뭐 공무원 나 1급 되고 그럴 때 신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보니까 저는 한
2, 3억을 그 라이프 타임 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한 10배 정도로는 늘려놨더라고요. 제 재산을. 이성구의 능력으로. 뭐 그것도 게으르지만 예. 가끔 주식도 사기도 했고 고위직이 되면 살 수도 없었지만 그 전에 어쨌든 재테크를 해가지고 틈틈이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사실은 좀 게으르거든요. 근데 연금은 얼마 늘었나 봤어요. 연금은요 500조 모아가지고 지금 1200조 정도가 됐는데 200조는 지급하는데 썼어요. 그러면은 1.3배 정도 늘린 거죠. 저는 한 10배 늘렸어요. 거의 유사한 기간 동안에 저도. 그러면 그 연금을 우리 이성구 박사한테 맡겼으면 10배로 늘려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또 제 거 할 거랑 남의 거 할 때랑은 다르니까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 돈을 받아가지고 연금이 결국 자기 물론 열심히 연구해서 투자했겠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투자 수익률 지표만 가지고 보면 세계의 다른 연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근데 한국은 과거 굉장히 고성장을 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도 올릴 수 있었고 전 공무원 할 때 늘 뭐라고 그랬냐면 과천 정부청사 앞에 굉장히 큰 운동장이 있어요. 전경들이. 근데 그거 소유주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국민연금이에요. 만일 개인이었으면은 지하철역 바로 옆에 공터로 전경들이 10몇 년 동안 축구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물론 뭐 전경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는 몰랐겠지만 그거는 좀 방만한 거죠. 그렇죠. 그건 경제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거버넌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입자들하고는 무관하게 마구 투자하지 말고 가입자들이 연금이 전체적인 관리는 하되 나는 이거 뭐 다른 펀드들에서 운영하게 해줘. 혹은 그거를 내 연금을 부동산을 사게 해줘. 이 사람들의 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의결권 행사도. 그건 시장 원리에도 맞네. 그렇죠. 그 돈을 지가 마음대로 못 쓰고 국가가 딱 묶어둔다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은 연금이라는 게 노후에 이 사람들이 가난해지면은 저소득 그 사회보장 계층이 돼가지고 정부 세금이 들어가니까 너 좀 저축 좀 해 하고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강제로 저축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권을 뺏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좋은 투자를 하면 연금 받는 게 많아질 거고 그리고 투자를 잘못해서 원금을 까먹거나 하면 뭐 저 나중에 이 연금 받는 게 적게 되겠죠. 그건 이제 각자 책임으로 가라. 그 대신 연금에서 사기꾼들은 곤란해주면 돼요. 막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데 보니까 준비금도 안 쌓아놓고 있고 말로만 그렇지 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을 얼마 받아가지고 네 최종 요새는 이제 평균 그 급여 아니 뭐죠 불입 기간 중에 평균 소득에 대해서 네가 연금 받기 시작할 때 몇 프로를 주겠다 하는 것도 계속 70%에서 40%까지 거짓말을 쳤거든요. 그런데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 몇 프로 받을지를. 저는 최소에 대해서는 강제하되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많이 받고 많이 낼게. 적게 받고 적게 낼게 하는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최저선은 정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연금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정말 수익률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도록 그 거버넌스도 바꿔야 됩니다. 그 지금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하한선은 정해놓고 최저 생활이 나중에 노후에 가능하도록 한 최저 하한선은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 역량에 능력에 맞게 이를테면 저 같은 이 프리랜서는 뭐 한 몇 년 돈 한 푼도 못 벌 때도 있고 또 어쩌다가 뭐 방송에 자주 출연하게 돼서 또 돈이 좀 비교적 잘 벌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저 수입이 없을 때는 내가 내는 연금 조금 적게 내겠다고 할 수 있고 그건 내 나중에 조금 지금 받을게. 물론 되긴 돼요. 소득 통계에 따라서 조정은 해주니까. 근데 자기 선택하게 해주면 더 좋아요. 그렇지. 아니 그걸 저 기관에서 지것들이 알아서 선택할 게 아니라 조정해 줄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엔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 좀 연금 좀 몇 달 좀 많이 낼게.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저는 뭐냐면 연금 펑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마구 부담시키는 거는 절대로 옳은 일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스케줄로 이익을 받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나중에 파탄이 됐을 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세대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 연금공단의 100만 원 운영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 세대가 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세대의 그 부담을 네. 적어도 미래 세대한테 넘기는 주지 말자는 거죠. 참 쪽팔리는 짓은 하지 말자. 네. 그래서 파탄이 되면 우리 세대 나름대로 책임져 가지고 대체율을 낮추고 떨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연금을 고갈내지 맙시다 하고 부담률을 높이자는 건 너무 뻔뻔한 거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의 얘기들을 너무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예. 용감한 것처럼. 용감한 게 아니에요. 책임 회피적인 거죠. 지금 그 국회에 연금 특위가 있잖아요. 예. 이제 정부에서는 국회안이 나오면 예. 정부 차원의 또 이 그 연금 개혁 무슨 예. 위원회 같은 거를 아마 구성을 할 거예요. 예. 그 국회에서는 우리 이성구 박사 같은 분한테 여기 와서 얘기 좀 해달라는 소리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예.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예. 속고 있다. 어. 이 연금을 통해서 뭔가 힘을 발휘하려는 사람들한테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기당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몇 분 좀 모셔가지고 세미나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어허.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거가 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연금 파탄보다도 네. 더 큰 재앙이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에서 온다. 차라리 뭐 2050년, 55년에 연금이 제로가 된다고 치고, 네. 그러면 그 2055년에 연금 받을 세대는 우리들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받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때 펑크 났을 때 못 받을 계층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감당할게. 예. 예. 젊은 사람들은 너네가 다시 시작해라. 젊은 사람들은 니네가 낸 만큼 받는 시스템으로 바꿔. 음. 더 낼 건 없어. 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고 사실 수명이 이랬대요. 옛날엔 저는 공무원 연금 아니에요. 네. 공무원들이 리타이어 하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70도 되기 전에 대부분 돌아가셨대요. 근데 근데 일 없으면은 좀 네, 노화가 빨리 온다고 요새는 그러더라고. 공무원들이 막 그러니까 네. 이성구 박사도 우리 고성 TV 계속 나오세요. 그럼요.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말 좀 멋대로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결국은 6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세였죠. 우리 때는 한 예. 75세까지 받던 거가 요새는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네. 평균 수명이. 거기에다가 투자 수익률은 과거 고성장기에 10% 정도 됐던 게 지금 5%로 떨어진 거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연금이 그런 상황이 올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100만 원 운영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주제도 오랜만에 예. 오셔서 다른 주제도 잠깐씩은 좀 짚어주셔야 그러시죠.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짧게. 예. 난방비 폭탄은 지금 맞았어요. 예. 폭탄은 맞았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뭐 정부 출범한 지 벌써 이제 8개월, 막 9개월 되니까 예. 계속 전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아니 이런 거야말로 과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네. 거 아닙니까? 예,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는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2021년경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가스비가. 음. 그걸 근데 빨리 반영 시켜줄 수가 없어요. 선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예. 누르고 눌렀어요. 근데 이게 누르면서 바란 거는 2022년 가면 조금 좀 완화되겠지 그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갑자기 더 터졌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그 가스공사가 묘하게 회계상으로는 흑자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뭐 가스공사 이게 대해서 에너지 부분 무슨 이 정책 이런 계획도 세운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 뭐 시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몰랐는데 가스공사가 이 회계를 어떻게 나쁜 얘기로 하면 조작인데 정부가 요금을 안 올려주면은 그걸 미수금으로 정리를 해요.
아, 미수금으로? 왜 아니 그런가? 그거는 정부가 올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미수금인데 비로소 되잖아요. 원래 그 요금을 정하는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 도입 요금이 오르면 올려주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안 올려주면 다음에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수금으로 잡아요. 그래서 흑자를 발생시켜 놓고 나서 배당도 하고 예. 그래서 작년에도 1.8조인가 흑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황당한 거죠. 근데 지금 그 미수금이 8조가 쌓이게 됐어요. 아하. 사실은 적자인 거죠. 근데 그게 2000 아니 그거를 받아낼 수만 있으면 미수금이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독일은 아예 예. 그냥 겨울 차게 지내고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거. 그나마 예. 뭐 우리는 이 장기 계약을 한 나라들이 러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스 계약을 이제 TOP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Take or Pay. 어쨌든 무조건 사와야 돼. 우리가 계약을 장기 계약을 하는데 안 사와도 돈 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스 네, 계약들의 대부분이. 아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오늘 들여다보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가스공사도 정말 가스를 이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스의 계절적 수요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일반한테 주면은 수요가 많을 때만 도입하고 수요가 적을 땐 안 들어오고 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네. 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스공사한테 독점권을 주고 있거든요. 가스 수입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좀 감시를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이가 이런 거 낚아채는 건 선수 같아. 네. 이번에 그 어쨌든 돈 많이 번 데가 있잖아요. 네. 횡재세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예. 뭐 사실 양도소득세 같은 게 약간의 횡재세예요. 네 노력을 하지 않고 많이 번 거니까 일견 양도소득도 양도에서 소득이 나온 거니까 받는다 하지만 실은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짜 소득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거 공제 하나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횡재세라는 거를 할 경우에 기술적으로 전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이 횡재라고 하는 거는 네. 뭔가 자기 노동으로 벌지 않고 갑자기 뭘 좀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횡재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 종부세 징벌적 과세라 그러면서 종부세 떼는 거랑 발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횡재를 해가지고 그게 개인 소득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실은 횡재세 내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만 있는 거죠. 그걸 횡재세로 거두면은 네. 어때 횡재 받았을 때 왕창 내고 그럼 손해 볼 때 정부가 저기 뭐 재해 보조금으로 따로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람들은 횡재를 했을 때 소득을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다음에 이 적자를 보고 그럴 때 뭔가로 이 땜빵을 하면서 소득을 비슷하게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소득은 연 단위로 부과가 되니까 그렇죠. 횡재가 날 때 그냥 소득 50% 세율로 내고 나면은 손해가 크니까 횡재가 났을 때는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을 좀 하고 그러면서 평준화를 시켜나가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횡재세라고 하는 거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이 시장 경제 철학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맞는다 하더라도 그 저는 정의롭기도 복잡한 메커니즘을 그거를 세제로 만들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국세청 권력이 정말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0년 동안 불변이었던 지입제, 네. 이 화물 운송입니다. 네. 이건 문제 많다 그러면서 이거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네. 60년 동안 유지됐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커넥션과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걸 원희룡 장관이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 법적인 말하자면은 관행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옳은 네. 얘기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게 빠치는 점이 있어요. 지입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운수회사에다가 자기 트럭을 한 대 놓고 예. 원래는 주주로 해야 되는데 어허. 트럭을 한 대 놓고 그 대신에 얼마를 받고 독립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운수회사라는 거가 일종의 그런 조합
기업처럼 여러 사람들의 차를 넣게 한 다음에 우리는 관여 안 할게. 네가 각자 이거 운영해서 한 돈을 벌고 얼마를 우리 회사에 우리한테 내. 줘. 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을 때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 차 개개인에 대해서는 오너십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러면 또 그 운전기사한테는 아주 이게 나쁘냐. 그러면 꼭 그것도 아닌 거는 운전기사는 차를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일종의 파이낸싱 기능을 하는 거예요. 차를 빌려서 사는 걸로? 그렇죠. 리스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불법 지입제라는 게 물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뭐 이거 잘못된 거야. 법학을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거든요. 그렇게 나가면은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입제를 개선하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과 그렇지. 같은 파행적인 운영. 예, 그걸 이제 그 지입제라 하더라도 운송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결국 소비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뭐죠? 그 근로자에 대한 책임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게 지도록 회사하고 그 지입 차주도 거의 비슷하게 지도록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는 중요한 일인데 이거 지입제 문제야 때려 부셔 할 때는 오히려 그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제가 뭐냐면 이쪽뿐만이 아니라 건설업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하도급과 주무사무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에 건설업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부금상무라는 게 있어요. 부금상무? 예. 건설회사가 각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사들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건설회사 이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일정액을 건설회사에다가 담보를 낸 다음에 자기가 따온 공사에 몇 프로를 주고 수익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저기 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 사건 그렇죠. 변호사 사무실도 작은 변호사 사무실들은 사실 각자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것처럼 하는데 물론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하고 부금상부가 둘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어렵게 다 돼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래서 부금상부는 있지만 실제적인 폐해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입제나 부금상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루프홀 같은 거를 막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구 박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 오래 사시려면 고성구 TV 자주 나오시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예, 거미줄처럼 복잡한 여자였어요. 이제 우리 이성구 박사님을 제가 모시고 대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현장을 잘 알아요. 아, 그럽니까? 네, 현장을 잘 아세요. 이제 오랫동안 그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탁상 행정만 한 게 아니고 탁상에서 펜트만 굴린 게 아니라 그런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서 어떤 당위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당위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현실을 동시에 알고 개혁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개혁 방향도 올바를 뿐만 아니라 개혁의 스피드도 조절할 수 있거든. 뭐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대단히 좋은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오로지 이론만 할 때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이게 현실하고 딱 접합이 될 때 더 재미있고 그랬거든요. 예. 진짜 머리 좋다는 그 이상한 자기 자랑을 하셨습니다만 예, 이성구 박사가 스스로 머리 나쁘다고 했으니까 예, 머리 나쁜 이성구 박사와 함께 예, 자유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